습시라는 성씨를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남산의 높이, 제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재미있고 듣고 나서 무언가 남는 과학 강연 사과나무의 MC를 맡게 된 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과학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너무 어렵다. 또요? 신기하다, 지루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는데요. 과학이라는 건 왠지 모르게 약간은 그래도 딱딱한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과학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대상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깊이 파고 들어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인류가 하늘을 날 수는 없지만 과학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걷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지만 KTX를 타고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외연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미 해왔고요. 말하자면 우리한테 팔이 하나 더 생기는 거나 다름없죠. 과학이라는. 그리고 또 과학은 첨단 과학기술 트렌드를 알면요. 우리가 5년 후,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계에 살게 될지를 미리 예측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인간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과학 강연 사과나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의 포문을 열어줄 분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소개 자료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번 강연의 주제는 단순한 물리학자가 보는 복잡한 세상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김범준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강연 주제 소개하기 앞서서요. 저희가 내걸고 있는 기치가 이해하기 쉽고 모두에게 유익한 과학 강연인데요. 과연 이런 게 가능할까요? 예,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단계 밟아나가는 과정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고의 단계를 거쳐서 얻게 되는 결론들은 많은 경우에 일반 사람들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그럼 그 결과를 오늘 또 잘 포장해서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어린 학생들한테 또 잘 전달해 주시기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통계 물리학을 전공하는데요. 통계학도 들어보셨고 물리학도 들어보셨죠? 근데 통계 물리학은 사실 통계학은 아니고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통계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리학적인 사고 방법을 가지고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강연의 주제입니다. 예, 통계학, 물리학, 그리고 사회학 이것들이 오늘 강연에서 어떻게 서로 섞이게 될지 잠깐만 들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과연 그러면 오늘 물리학자가 분석하는 사회학 어떤 내용일지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박수를 치셨는데요. 저는 한 번으로 만족 안 합니다. 한 번 더 박수를 크게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말에 3, 4번이라고 있잖아요. 전 2번도 싫고요. 한 번 더 치라고 할 텐데 요번에는 어떻게 박수를 치시냐면 여러분 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박자가 있잖아요. 그 박수를 잘 들으시면서 그 박자에 맞춰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박자로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여기서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같이 공통으로 만들어낸 박수의 박자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낸 그 박자는 여기 누가 만든 걸까요? 누가? 제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이 만든 박자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저와 같은 통계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통계 물리학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커다란 어떤 그 시스템이 있고요. 그 안에 아주 많은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강연장을 채우고 있는 여러분처럼.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들하고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만들어내는 공통의 거시적인 현상,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게 바로 통계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 앞에 보시는 그 지금 그 슬라이드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성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김씨, 이씨, 박씨 같은 성씨들이 우리나라에는 300개 정도가 있고요. 제가 장담하건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한 페이지 안에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성씨를 다 적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이웃한 일본은 성씨가 13만 2천 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또 다른 예 중에 스웨덴이라는 나라 아시죠? 스웨덴에서는 한 달에 새로 만들어져서 등록되는 성씨가 매달 100개입니다. 우리나라는 300개밖에 없죠. 자, 여기서 보시면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그 굉장히 희귀 성씨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희귀 성씨 중에 하나가 그 어떤 특정 성씨를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즙씨가 있는데요. 혹시 이 지금 이 강연장에 계신 분 중에 즙씨라는 성씨를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한번 둘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없을까?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들이 여러분이 오늘 방청객으로 오시겠다라고 등록을 했을 때 딱 명단을 보다가 아, 희귀 성씨들은 안 돼. 빼. 그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희귀 성씨가 없는 이유는 너무 자명합니다. 말 그대로 워낙 희귀해서 그런 거죠. 또 비슷한 질문을 여러분한테 한 번 더 해볼 텐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 강연장에 한 40, 50분 정도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중에 어머니도 혈액형이 AB형, 아버지도 혈액형이 AB형, 그런 학생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왜 없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AB형의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되는 남자와 10%밖에 안 되는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가능성은 10%가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 돼서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강연장에는 100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엄마도 AB형, 아빠도 AB형, 그런 분은 여기 한 분도 없는 겁니다. 자, 물리학자들, 저와 같은 통계 물리학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낸 공통의 박자, 박수 친 그 박자, 그리고 여기에 희귀 성씨를 가진 분들은 없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AB형인 그런 학생은 한 분도 없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어떤 확률적인 규칙성인 거죠. 그런 걸 어떻게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다양한 확률적인 규칙성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것이 그 저와 같은 통계 물리학자들이 아주 관심 있게 생각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학생들이 기억하겠지만 제가 강연 전에 와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숫자들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의 성씨를 넣어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앞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 인구입니다. 한 5천만 정도 되죠. 5천만 정도 되는 인구에 성씨가 300개가 조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성남시, 오산시, 화성시. 그래서 전화번호부에 있던 거예요. 전화번호를 막 뒤져서 한 전화번호부 안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그리고 전화번호부 안에서 발견되는 서로 다른 성씨가 몇 개인지를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가로축은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10배씩 늘어나는 그런 방법으로 그렸고요. 세로축은 똑같은 차이, 0, 50, 100, 똑같은 차이만큼 늘어가는 그래프를 그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여러분이 그 제출하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한 40분 정도가 저한테 제출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YTN 사이언스 사과나무 거기에는 지금 아직 빈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성씨가 몇 개가 있을까 하는 걸 아까 제가 여러분이 보낸 자료를 갖고 지금 방금 저 뒷자리에서 제가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낸 마지막 점이 있잖아요. YTN 사이언스 사과나무라고 적혀 있는. 그 점이 다른 모든 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어떤 직선 위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 직선에서 벗어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의 성씨가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여러분 성씨랑 무관하게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올지 안 올지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서, 이 직선 모양의 그래프에서 여러분 전체 집단이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똑같은 실험을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일본. 일본에서 했으면 40명 정도 되는 이 청중들에서 제가 찾는 성씨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이런 그래프만 보여줘도 저는 이 조사를 우리나라에서 한 거구나 라고 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기억하세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제가 앞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라는 걸 예측을 해서 그 숫자를 적어달라고 했었어요. 자, 제가 한 실험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적어낸 숫자들을 단순히 다 그냥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 그런데 어떤 것이 많이 잘 알려져 있냐면 이와 같이 그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예측을 합리적으로 하면 그 결과를 단순히 평균만 낸다고 하더라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값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제출했던 숫자를 갖고 제가 제 컴퓨터를 저 뒤에서 막 평균을 내봤거든요. 평균이 63.5kg이었고요. 여기 고등학생들은 잘 아시겠지만 표준 편차가 1.5kg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남산의 높이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그냥 숫자를 넣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여러분이 적어낸 남산의 높이의 평균은 440m 정도였어요. 자, 그럼 제 실제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 참 몸무게가 이렇게 공개가 돼서 좀 쑥스럽긴 한데요. 저는 절대로 키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제 몸무게가 아니라 청중에 있는 그 분들을 한 분을 앞으로 모시고 그분의 몸무게를 예측해 달라고 했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이렇게 평균을 내서 저 혹시 몸무게가 이게 맞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 몸무게 사진을 찍어왔어요. 제 몸무게는 63.3kg입니다. 사실 제가 이 실험을 굉장히 여러 번 해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 굉장히 정확했던 거고요. 사실 이 정도로 정확하지는 않고요. 보통 한 1, 2kg 정도 차이는 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몸무게가 60kg 정도인데요. 60kg 정도에서 그 표준 편차가 그 1kg 정도고 평균이 많아봤자 1, 2kg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엄청나게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새 사람들이 집단지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그 집단지성, 그러니까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 개개인 하나하나는 사실 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 몸무게를 추측해서 숫자를 적어내셨잖아요. 근데 정확히 제 몸무게인 63kg이라고 정확히 적은 학생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70 몇 킬로라고 적은 분도 있고요. 50kg라고 적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이 적어낸 숫자들을 모아서 평균을 내기만 해도 제 실제 몸무게는 아주 정확한 그런 결과를 준다는 건 아주 흥미로운 일이죠. 자, 이런 일들은 사실 사람뿐 아니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곤충들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적인 곤충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개미입니다. 개미 굴에서 나와서 먹이까지 가는 길을 찾을 때 어떻게 길을 찾는지 아시나요? 혹시? 개미가 길을 찾을 때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개미가 그냥 걸어가다가 자기 앞에 간 친구 개미가 남긴 화학적인 흔적을 쫓아갑니다. 그걸 페로몬을 남긴 걸 이제 쫓아가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개미들이 새로운 먹이를 찾기는 아주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개미들이 서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찾지 않고 앞에서 걸어갔던 개미를 무조건 쫓아만 간다면 이와 같이 개미가 커다란 원을 그려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다 죽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예. 그리고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어떤 논문에 있었던 그림인데요. 제가 만든 그림은 아니고요. 이 분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정말로 개미들을 걸어 다니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 개미가 자기 집에서 먹이까지 가는 길을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실험이 어떤 거냐면 그 아랫부분은 울퉁불퉁한 헝겊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굉장히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요. 위에 하얀색 부분은 개미가 빨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 왼쪽 위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아래까지 가는 길을 찾도록 개미가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길은 바로 이거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아마 학생들은 들어봤겠지만 빛이 서로 굴절률이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빛이 꺾이잖아요. 그 빛이 꺾이는 페르마의 원리를 정확히 따른다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개미는 물론 사람보다 굉장히 사실 별로 안 똑똑하잖아요. 근데 개미조차도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도 있고요. 서로 토론을 해서 설득할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해결책은 개미에 비하면 훨씬 더 훌륭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개미 사회보다는 인간 사회가 훨씬 더 진화되어 있고 진보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단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선거 제도가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도 예를 들어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봐요. 그런데 대통령이 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주 뭐 정치학의 전문가이신 뭐 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님들한테만 물어봐서 대통령을 뽑아라. 그러면 사실 그게 올바른 정말로 훌륭한 대통령을 뽑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것보단 굉장히 다양한 보통 사람들한테 많은 다수한테 누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할까는 걸 여러분들로 하여금 적어내게 하고 그거를 모아서 집단지성으로서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제 몸무게를 예측했던 것처럼. 예,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선거 결과인데요. 보통 많이 지도를 그릴 때는 왼쪽 그림처럼 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런 선거 결과를 분석할 때 서울, 인천, 경기 그 세 곳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왼쪽 그림을 보면 이게 왜 중요하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 제가 변형시켜서 본 지도를 보면 왜 그 세 지역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한 거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면적을 그 지자체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에 비례하게 면적을 지도를 어느 정도 왜곡시켜서 일부러 그린 거예요. 그럼 이 지도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의 거의 절반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 나면 서울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투표했는지 같은 것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중에 정당을 투표하는 게 있어요. 정당을 이제 사람들이 적어내서 지지정당을 그 숫자에 비례해서 의원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우리나라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각 지역별로 그린 거예요. 경상북도 지방이 굉장히 불그스름하고요. 전라도 지방이 이제 파랗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두 지역이 투표를 보면 이런 식으로 거의 매번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지역들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투표 결과가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림은 이건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거리가 지나면 두 지점에서의 정당 득표율이 서로 아주 가까울 때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크고요. 두 지역이 점점 멀어지면 이쪽에서 어떤 정당을 지지했다는 것과 이쪽에서 어떤 정당을 지지했다는 정보가 서로 관계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상관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득표율의 상관관계가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표준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거리가 멀어지면 0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관관계를 남북 방향이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 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상관관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음수가 됩니다. 그 의미는 이쪽에서 지지했던 정당이 이쪽에서 지지했던 정당하고 반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의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1963년의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보시면 색깔 차이가 남북 방향으로는 북쪽이 약간 더 푸르스름하고 남쪽이 약간 뭐 노란색 기운이 좀 있고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동서 방향의 차이는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1963년만 해도 동쪽과 서쪽, 전라도, 경상도에 따른 대통령 후보의 지지 성향은 서로 그렇게 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그 차이가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 사이에 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1963년만 해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두 번의 더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지역 감정이 점점 증폭된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동서 갈등은 사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어떻게 보면 극히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뭐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짧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젊은 학생들한테 바라는 건 이것도 3, 40년 안에는 다시 바뀌어서 동서 갈등이 없는 그런 3, 4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다들 뭐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물리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리학이라는 게 저는 어떤 대상에 따라서 이름 지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그런 현상을 보는 접근하는 어떤 과학자의 시선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물리학이 적용되는 대상에 의해서 정의되는 학문이 아니라 방법에 의해서 정의되는 학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에 물리학이란 자연과 사회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이고 대상이 아니라 방법에 의해 정의되는 과학이라는 말씀이 많이 남는데요. 오늘 집단 지성에 대한 이야기도 개미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또 뒤에는 이런 통계적인 그런 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선거를 결과를 뒤돌아보면서 이 현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 오늘 강의 굉장히 재미있게 저도 들었는데요.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점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청중분들 중에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물리학으로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분석한다는 게 참 흥미롭고 새롭고 좀 하여튼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언제부터 물리학자들이 사회 현상을 해석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어떤 어려운 점이 혹시 있는지. 예, 물리학과 사회학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학문 같은데 사실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교수님이 보여주셨고 그것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학의 방법을 가지고 정량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꽁트라는 그 프랑스 철학자들 다들 아시죠? 그 분이 사회 물리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기도 했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요새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듯이 요새 빅데이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커다란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수집돼서 그게 정리돼서 분석되는 그런 시대에 이미 접어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다뤄봤던 경험이 있는 물리학자들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식의 연구 방법들, 어떤 정량적인 과학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물리학적인 방법론, 과학적인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혹시 더 말씀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좀 엉뚱한 연구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혈액형하고 사람의 성격하고 관계가 있을까? 그런 분석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에 관계가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혈액형하고 성격은 관계가 없고요. 관계가 없다는 거를 실제 심리 검사 자료를 갖고 명확히 보일 수 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예, 오늘 김범준 교수님과 함께 복잡한 사회 현상들을 어떻게 물리학적인 방법론으로 잘 들여다볼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김범준 교수님과 함께 이 사회 현상들을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예를 몇 개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예, 우리 과학적인 방법론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물리학, 수학 이런 학문들을 제3의 언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그 사회 현상들을 우리 일상 용어로 약간 애매모호하게 풀어낼 수도 있지만 이런 과학적인 용어로 그리고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더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 예를 아주 잘 보여줬던 그런 강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사과나무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과학이 우리 삶과 이렇게 동떨어지지 않고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톡톡 튀고 아삭한 과학 강연 사과나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